글로벌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 유럽에서 포착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 기업으로 잘 알려진 리플이 유럽연합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스터키를 손에 쥐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사업 확장 뉴스라고 보기엔 그 파장이 훨씬 큽니다. 오늘은 이 리플이 룩셈부르크에서 받은 예비 승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이게 유럽 금융시장, 나아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규제입니다. 규제요? 네. 보통 암호화폐 기업들은 규제를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리플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어요. 가장 까다로운 규제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전략을 쓰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움직임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기존 금융 시스템의 혈관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될 거라는 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보죠. 계속해서 EMI 라이센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자화폐 기관의 약자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은행 라이센스랑은 완전히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은행과 비슷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EMI 라이센스는 은행처럼 고객의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내주는 업무는 할 수 없어요. 예금 대출은 안 되는군요. 네. 대신 이름 그대로 전자화폐를 발행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국경 간 송금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결제 서비스에 완전히 특화된 금융 라이센스인 거죠. 그러니까 결제라는 특정 기능에 대한 전문가 자격증 같은 거군요. 그런데 왜 하필 리플이 룩셈부르크의 EMI 라이센스를 따려고 이렇게 공을 들이는 걸까요? 바로 패스포팅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게 유럽연합 시스템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룩셈부르크 같은 EU 회원국 단 한 곳에서만 EMI 라이센스를 받으면 마치 여권에 도장 하나 받아서 유럽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하듯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27개 EU 회원국 전체에서 합법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와, 그건 정말 강력하네요. 하나의 열쇠로 27개의 문을 한 번에 여는 셈이군요. 그렇죠. 시간과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27개국 규제 당국을 일일이 상대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아일랜드나 리투아니아, 그리고 이번 경우처럼 룩셈부르크 같은 특정 국가를 전략적 교두보로 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은 게 최종 승인이 아니라 예비 승인이라고 하더군요.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청, 그러니까 CSSF로 그린라이트 레터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아직 좀 불확실한 단계 아닌가요? 물론 100%는 없겠지만 예비 승인은 사실상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최종 면접까지 다 통과하고 인사팀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상태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화요? 네, 연봉 협상과 입사일 조율만 남았습니다. 곧 정식 합격 통보서 보내드릴게요 하는 그런 전화요. 하하, 비유가 재미있네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 사업 모델 검토 같은 핵심적인 과정은 다 통과했고 이제 남은 건 형식적인 절차뿐이라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청 CSF가 리플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 내부 통제 구조, 이런 것들을 샅샅이 뜯어보고 이 정도면 우리 기준에 부합한다, 최종 승인을 내줘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리플은 이미 영국에서도 비슷한 승인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영국 따로 EU 따로 이렇게 접근하는 건 어떤 큰 그림의 일부로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건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일종의 양동작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양동작전이요? 네. 마치 체스판의 양쪽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것처럼요. 먼저 브렉시트 이후에도 여전히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영국에서 금융감독청 FCA의 승인을 받아서 교두보를 확보했죠. 그게 첫 번째 수였군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수로 방금 이야기한 파스포링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룩셈부르크를 공략해서 유럽 대륙 전체로 들어가는 문을 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영국과 EU라는 두 개의 거대한 시장을
모두 합법적인 틀 안에서 공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전략적이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국과 EU 둘 중 어디가 미래 금융의 중심이 될지 불확실하니까 양쪽에 일단 깃발부터 꽂아놓고 보험을 드는 일종의 해징 전략이라고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하지만 리플의 경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해징을 넘어선 의도가 보입니다. 어떤 의도죠? 그건 바로 우리는 규제를 피하지 않고 가장 까다로운 규제 속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 전체에 던지는 겁니다. 숨어서 사업하는 회사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 아래 투명하게 사업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거죠. 규제를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얻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나중에 보수적인 은행들을 파트너로 끌어들일 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흥미롭네요. 그럼 그 신뢰를 바탕으로 리플이 유럽 기업들에게 구체적으로 뭘 팔려는 걸까요? 리플 페이먼트라는 서비스인데 그냥 기존 해외 송금보다 조금 더 빠른 서비스, 그 이상은 아닌 건가요? 만약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주목받지 못했겠죠.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독일에서 기계를 만들어 아시아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CFO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존 방식이라면 어땠을까요? 일단 아시아 파트너에게 돈을 보내려면 은행에 가서 복잡한 서류를 작성하고 며칠씩 기다려야죠. 수수료도 비싸고 주말이내 공휴일이 끼면 한없이 늘어지고요. 그렇죠. 지금 돈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맞아요. 추적도 잘 안 될 때가 많죠. 바로 그겁니다. 리플 페이먼트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스테이블 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서 몇 분 혹은 몇 초 만에 국경 간 결제를 완료합니다. 며칠이 아니라 몇 분이요? 네. 그리고 둘째,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잠들지 않으니까 주말, 휴일, 밤낮 없이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작동합니다. 사업은 멈추지 않는데 금융만 멈추는 일은 없어지는 거죠. 24시간 작동한다는 건 정말 큰 장점이네요.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기업들한테는요. 그런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다른 핀테크 기업들도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리플만의 결정적인 차별점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방금 말한 그 독일 기업 CFO는 블록체인이니 디지털 자산이니 이런 복잡한 기술이나 규제 문제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몰라도 된다? 네. 리플이 이 모든 복잡한 백엔드 인프라를 하나의 완결된 서비스 패키지로 제공해 주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기존에 쓰던 회계 소프트웨어에 간단한 API 하나 연결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복잡한 건 리플이 다 처리하고 고객은 편리함만 누리면 된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기술의 복잡성을 사용자에게서 완전히 숨겨준다는 거군요. 마치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TCP/IP 프로토콜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요. 이건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네요. 그런데 마침 유럽에서 미카라는 새로운 암호자산 규제 법안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리플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 되는 거 아닌가요? 미카는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만든 포괄적인 암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안 된 수많은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이자 위협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리플처럼 처음부터 규제 준수를 목표로 움직여온 기업에게 미카는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고속도로가 깔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속도로라니요. 규제가 더 엄격해지는 건데 왜 그렇죠? 왜냐하면 미카는 그동안 존재했던 불확실성이라는 가장 큰 장벽을 제거해주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 네. 이전까지 은행 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은 알면서도 선뜻 도입하지 못했어요. 왜냐? 법적 기준이 모호했으니까요. 이거 도입했다가 나중에 규제 당국한테 문제 삼키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법적 리스크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리플이 미카라는 명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EMI 라이센스까지 취득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플의 서비스는 더 이상 회색지대의 신기술이 아니라 유럽연합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공인을 받는 거네요. 네. 이건 은행들에게 이제 안심하고 이 기술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정부가 보증합니다. 라는 강력한 신호를 주는 것과 같아요. 불확실성이 사라진 자리에 신뢰가 들어서는 거죠. 리플이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런 전략이 의미가 있으려면 실제로 그럴 만한 규모와 실적을 갖춘 플레이어여야 할 텐데요.
지금까지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 규모를 보면 이들의 전력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룩셈부르크 건을 포함해서 리플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75개가 넘는 라이선스 및 등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75개 이상이요. 네, 미국 대부분의 주, 싱가포르, 영국, 그리고 이제 곧 EU 전체까지. 사실상 전 세계 주요 금융시장에 합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은 거의 다 마련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정말 끈질기게 규제의 문을 두드려 왔네요. 그럼 실제로 이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된 돈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누적 결제 처리 규모가 더 놀랍습니다. 지금까지 약 9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30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처리했습니다. 잠깐만요. 130조 원이라고요? 네, 130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무슨 스타트업의 실험 수준이 아니네요. 이미 거대한 금융 유틸리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숫자는 리플의 네트워크가 아이디어나 개념 증명 단계를 완전히 벗어나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실제 가치를 이전하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물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거인인 스위프트가 하루에 처리하는 금액에 비하면 아직 작은 규모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 거대한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이미 상당한 높이까지 올라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움직임들이 시장 전체에 던지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기존 은행이나 다른 핀테크 기업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신호가 아니라 저는 차라리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시작되었다는 경고음에 가깝다고 봅니다. 카운트다운이요? 네,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요. 첫째,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는 이제 더 이상 실험실의 주제가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공식적인 일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전장 자체가 바뀌었다는 의미군요. 그렇죠. 과거에는 투기 자산으로만 치부되던 것들이 이제 정부가 승인한 결제 수단으로 격상된 거죠.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 기존 금융기관들의 지켜보자 웨이den시 전략이 이제 공식적으로 지는 전략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혁신의 영역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도태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파일럿 단계는 끝났고 본격적인 상용화 경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존 금융사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게 세 번째 신호입니다. 기존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은 이제 명확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리플과 같은 새로운 결제 네트워크와 손을 잡고 파트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자체 기술을 개발하며 이들과 직접 경쟁할 것인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할 시간은 없다. 네, 이건 마치 수십 년간 국제결제 시장을 독점해온 스위프트 같은 기존 강자들에게 당신들의 시대에 도전하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법적인 경쟁자가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가 되네요. 리플은 유럽의 까다로운 규제 장벽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을 뚫고 들어가면서 기존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적, 리플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봐야 할까요? 리플은 단순히 또 하나의 편리한 결제 앱이나 송금 서비스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훨씬 더 거대해요. 바로 유럽 결제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핵심 인프라, 즉 운영체제의 기반 레이어가 되려는 겁니다. 인프라 자체가 되려고 한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쓸 때 그 밑에 깔린 프로토콜을 전혀 의식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기업들이 국경 간 결제를 할 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리플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눈에 보이는 앱이 아니라 모든 앱이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기반이 되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야 할 다음 단계는 명확해지는군요. 네,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유럽의 어떤 대형은행이나 금융기관이 가장 먼저 손을 들고 이렇게 발표할까요? 오늘부터 우리 은행은 리플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저렴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첫 번째 파트너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리플의 유럽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현실화될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발표가 바로 이 모든 규제 전략의 최종 결과물이자 금융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신호탄이 될 테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